한동안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여서 이대로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으실 텐데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딱 6개월이 흘렀습니다. TV 메디칼 약손 오늘은 코로나 상황을 점검해보고 재확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계시죠. 경북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 새 확진자가 오늘 67명으로 23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지역 감염과 해외 유입의 동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단장까지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일선에서 상당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네,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을 때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죠. 네. 그리고 최근에 간헐적인 유행이 있지만 비교적 예전의 활동, 진료, 교육, 연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을 겪었었는데 네. 그간들의 상황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1월에 국내 첫 환자가 있었고요. 2월 18일 날 31번 확진자로 알려져 있는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정 종교 집단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규모 검사를 전수를 조사하고 또 그중에 2월 20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또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한 일이 있었죠. 2월 29일은 가장 높은 숫자의 환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게 감당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될 만큼 어려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나 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이 정부에 저희들이 시설격리가 필요하다는 걸 요청했고 시설격리라는 게 생활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왔었고 그 이후에 대구에서 특별히 또 한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적도 있었죠. 마스크를 오부제, 줄을 서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관찰했었고요. 네. 3월 15일 날 대구 경북 지역에 경북의 일부 대구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원의 공급 우선순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4월 초에는 안정기로 접어들어 확진자 수가 2자리 그리고 4월 17일 드디어 대구 지역의 확진자 수가 0명을 네.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5월 13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고 대구로도 전파가 있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7월 3일 대구 지역 연기학원에서 또 10여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우려된다, 이를 잘 막아야 된다. 그리고 최근 좀 관찰하고 있는데 대응을 비교적 잘 해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마스크 착용을 참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중요했던 게 이 방역 당국이 연기학원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마스크 착용은 대구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타 지역보다도 특별재난 지역으로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초기 CDC나 WHO 같은 곳에서 마스크를 꼭 쓸 필요가 있느냐 공중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죠. 네. 그러나 예전에 그런 마스크에 대해서 공중에 나갈 때 또는 대중에 나갈 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플루엔자라든지 또는 뭐 그전에 과거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그랬다면 현재는 코로나19의 방역에 마스크가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과거에는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다 받아들이는 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특별히 거리 두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든지 지금처럼 육체적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 역할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또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가지고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떤 건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양은 코로나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이고 네. 여기 보시다시피 그 바이러스의 표면에 뾰족뾰족한 돌기가 있고 이 태양에서 뿜어나오는 불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RNA 바이러스로 이렇게 ACE2라는 수용체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이 몸에서 늘 많이 있는 그런 수용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코, 입 등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번식해서 복제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얘를 잡기 위해서 싸우고 얘 자체가 파괴하는 것이 폐, 호흡기 이런 것이 주로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병원체는 신종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019년도 처음 나왔고 동물로 추정하는데 그게 뭐 혹자들은 실험실에서 만들었다. 혹자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하지만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음모론보다는 네. 자연계에 있는 것이 사람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그 시장을 통해서 우한시에 환자들이 생기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파 경로는 비말을 통해서 비말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침방울이 되겠죠. 네. 주변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만진 손이 또 눈, 코, 입을 접종하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감염으로 1차, 2차, 3차, N차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바이러스는 한 사람이 1.4명에서 2.5명 정도를 다음 사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유수의 논문인 Emerging Infectious Disease라는 논문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한 사람이 5.7명 정도를 만들어낼 만큼 능력이 있다. 네.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 보통은 4일에서 7일 정도 되고 흔히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인데 감기는 뭐 열 조금 나고 또 목 좀 아프고 낫게 되겠지만은 일부 환자에서 폐렴을 만들고 더 중증으로는 사망계까지 몰고 가는 거죠. 위중도는 그 연세가 많은 80대에서는 25% 정도의 사망률을 가지고 뭐 10대, 20대는 사망률이 거의 0에 가깝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2.29% 정도의 사망률을 치명률을 가집니다. 네. 전 세계 5.4에 대해서 비교하면 좀 낮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바이러스의 사망률을 보시면 인플루엔자는 0.05에서 0.1, 메르스는 2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는 30, 사스는 전체에서 9.6%였는데 2.29%지만은 인플루엔자에 비하면 너무너무 높고 그러나 사스나 메르스는 저렇게 높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지는 잘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1,000만을 넘게 환자들이 생겼으니까 저 비율은 우리 인류가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메르스가 오면 엑스레이는 양측성, 미만성 폐렴을 나타내는데 이 엑스레이는 일반 엑스레이, 단순 흉부 촬영이라고 하는데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CT를 보면 바깥쪽에 염증이 이렇게 우리가 GGO라고 해서 뭔가 간유리 음령이라고 하는데 뭔가 뿌연 유리 또는
얼음이 끼어 있는 그런 유리 같은 영상이 요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양측에 보통 그냥 쉬운 말로 허옇게 된다. 또는 뭐 양측성 침륜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숨쉬기 곤란해지고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고 일부는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코로나19를 두고요. 교묘하고 또 교활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전파력도 빠를 뿐만이 아니라 또 돌연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돌연변이들이 많이 보고되고 국내에 유행하는 형태, 뭐 과거 초기에 유행했던 형태, 지금 있는 형태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변하는 게 진단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데 대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의하고 있죠. 최근에 나오는 레포트에서는 변한 뭐 GH 이런 것들은 전파력이 더 빠르다 이런 보고들도 있는데 데이터들이 좀 더 쌓여야 되겠지만은 RNA 바이러스고 자기 복제를 할 때 그 DNA 바이러스는 똑같이 만들어 찍어내는데 RNA 바이러스 에러를 내면서도 찍어내면서도 번식력이 있기 때문에 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루기 힘들다. 그리고 신종으로 늘 RNA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 인류를 위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태원 감염 이후로 좀 다른 바이러스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유럽형이다 이렇게 그리고 분자 실험적으로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요. 코로나 1차 유행 때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경로를 90% 이상 알아냈습니다. 이게 역학조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추정률이었는데 요즘은 또 조용한 전파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늘고 있는데 네. 이게 무증상 감염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현재 국내 확진자 중에 무증상 감염자 어느 정도 비율로 되나요? 보고마다 좀 다르고 조사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에는 무증상 감염 그런 게 있어?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있다. 뭐 5%다, 10%다. 그러다가 더 최근에는 한 반 정도도 무증상 감염이다. 일부 레포트는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에서 한 70%도 무증상이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 시점과 인구 집단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저와 다른 연구자들이 지금 설문으로 앓고 나신 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한 26.2% 이렇게도 무증상 감염이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했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 비율이 많고 무증상 감염일 때는 깜깜이 감염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네. 깜깜이 감염을 일으키고 있고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PCR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를 통해서 확진을 해서 방역을 하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검사를 하고 그 주변을 검사해서 다음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태원 클럽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증상 감염된 젊은 층이 집으로 돌아가서 노년층에게 전파를 시켰다. 그렇죠. 이게 아마 더 심각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젊은 분들의 의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감염이 완전히 안전하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이토카인 스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제가 그 말을 했다가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인해서 일부 외국에서도 10대도 사망하는 사례가 있고 20대, 30대도 사망하는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말은 스페인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일 때 왜 젊은 사람들이 면역도 좋은데 나이 많은 사람보다 돌아가셨지, 죽었지? 이렇게 할 때 너무 열심히 싸우니까 너무 많은 이렇게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스스로 다쳤다라는 거고, 이 코로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령자들이 사망이 많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사이토카인 스톰을 앓을 수 있다. 두 번째 의미는 본인은 괜찮지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파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망이 되거나 큰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것으로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만 괜찮으면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병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자꾸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네. 나중에는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 주변에는 늘 유증상 감염자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더 정확하게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 증상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지는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알았는데 그때 진단 안 되고 계속 양성인 오래된 감염. 또 두 번째는 최근에 그 감염을 받았지만 무증상인 감염. 전자는 오래된 감염은 우리가 CT 값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농도를 이야기하는 값이 CT 값이 높고 즉 바이러스 양이 적고 전파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무증상 감염들은 CT 값이 뭐 20, 어떤 사람은 10대 이렇게 있어서 바이러스 양이 우리가 CT 값은 숫자가 낮으면 이렇게 유전자 증폭을 할 때 얼마 사이클을 돌리지 않았을 때 걸린다라는 뜻으로 바이러스가 많을 때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주변에 무증상 감염이 있으면 그 중에 유증상 감염이 있고 유증상 감염 주변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 전파의 통로가 되는 것을 줄이는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좀 해이해진 것도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수욕장들도 곳곳이 이게 개장을 하잖아요. 네. 뭐 해수욕장마다는 뭐 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곳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려하시죠. 그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우리가 산밀이라고 하나요? 밀폐, 네. 밀집, 네. 밀접 이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갇힌 공간에 환기가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유흥시설에서 이태원 사태처럼 춤을 추는데 마스크를 하고 춤출 수가 있나요? 마스크를 하고 스낵을 먹을 수도 없고 네. 네. 그런 것이 제일 위험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야외는 그런 산밀 시설이나 장소 상황과는 달리 좀 안전하겠다라고 싶지만 야외에서 해수욕이나 할 때 타인과 이렇게 만나는 순간들이 있고 백사장도 있고 텐트도 있고 이렇게 시설도 있을 텐데 식사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홀로 떨어져 있는 해변에 있는 위험은 매우 낮겠지만 같이 공동 식사를 해야 되는 것,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름에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레저 활동을 할 때 주의를 하고 마스크를 그런 순간에는 잘 써야 되는 그런 이유이고 강조가 되겠습니다. 네. 자,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재확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완치 후에도 재감염이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가을이 되면 코로나가 대유행한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예, 면역력이 높으면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가요? 네, 먼저 시민들의 첫 번째 궁금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완치 후에 재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게 완치 후에 치료를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왜 재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완치가 되었는데 재감염이 된다 이런 이야기에는 좀 구분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감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앓고 나신 분들이 아직 그 항체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감염되는지 잘 모르고 통계도 적고요. 주된 상황은 완치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양성이더라라고 오는 거죠. 그 양성이다라고 올 때 요즘은 용어를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네. 재양성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재양성자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거기에는 격리 해제 후 PCR 재양성은 이 PCR의 양성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죽은 바이러스나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몸에서 죽은 바이러스가 나온다.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재양성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최근 그 지침이 바뀌어서 오래된 감염은 감염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양성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재감염인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각 방역본부 또 지자체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또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재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염력 있지 않습니까? 전염력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양성자들은 전염력이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면역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감염이 일어나서 내가 얼마 동안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중화항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중화항체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돌기,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 돌기에 대해서 항체를 얼마나 잘 가지느냐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화항체가가 PRNT라는 방법을 썼을 때 1대 40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이 이렇게 감염에 대해서 막아낸다. 그런데 지금 앓고 지나가신 분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추적이 된 게 아니고 겨우 3개월이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화항체가 3개월째 얼마나 유지되는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요즘 혈장 기증을 받아서 네. 하고 있거든요. 최근 한 45명 중에 38명이 중화항체를 1대 40 이상 PRNT법으로 가지고 있어서 외국의 보고보다는 좀 오래 가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논문도 내고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중화항체 또는 항체 이런 결과 보고들이 논문으로 나오기보다는 매스컴에 보고하기로는 3개월째 중화항체가 매우 낮더라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리뷰가 된 논문이 아니라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 아직 6개월, 9개월 이렇게 얼마 동안 지속하는지는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 3개월째 비교적 많은 수에서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력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면역력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면역이 높으면 당연히 감염에는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어떤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면역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면역력은 현재 앓고 지나가서 면역이 있다가 얼마나 지속하는지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예방 접종을 맞아서 항체를 형성해서 평생 동안 면역이 되거나 오랜 동안 면역이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우리가 개발을 노력하고 있지만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면 또는 건강 보조 식품을 먹으면 이러면 좋다더라. 네. 그 러시아에서 들어온 무슨 뭐가 있는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 웅담을 먹으면 면역이 좋다더라. 이런 속설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인포데믹스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잘못된 지식들이 범람하기 쉽고 누구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으면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을 위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왕도 진시황이 죽지 않은 걸 찾았지만 못 찾았는 것처럼 왕도는 없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기저에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을 잘 치료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당뇨가 있다. 네. 그럼 당뇨를 잘 관리하고 조절해서 혈당을 잘 유지해야 되고 다른 질환도 잘 의사와 상담을 해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일반인들 건강이 평상시에 자신 있는 분들은 적당한 운동, 고른 시기, 스트레스를 줄인 편한 마음, 수면의 확보 이 네 가지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왕도가 없다니까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왕도가 없고 병은 잘 관리하시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가을이 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것이다.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2차 대유행 어렵게 표현하면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2차 대유행에 대해서
스페인 독감 이야기를 드렸는데 스페인 독감은 2차 대유행 때 더 많은 사망률을 1차보다 생겼고 그게 최대의 재앙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는 아직 시작이다,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국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행을 하고 지금 좀 많이 조절이 된 상태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혀 꺾이지 않고 네. 1차도 아직 중이다라고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은 그래도 1차를 겪고 이겨낸 우리가 지금 해당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건데 2차 대유행이라는 것은 큰 도구가 없을 때 큰 힘으로 우리에게 태풍처럼 다가오는 지난 신천지 교인들이 많은 환자들이 생길 때 잘 모르고 우리가 맞닥뜨렸던 것 같은 대유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그때와 달리 이 바이러스를 압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고 조그만 증상이더라도 찾아내고 있고 해서 2차 대유행보다는 슬로우 번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속 조금씩 타지 네. 않을까. 서서히. 네. 그러니까 환자가 생기면 우리가 막 주위에서 주변을 조사하고 찾아내고 또 격리시키고 또 조금 느슨해지면은 또 어디서 환자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2차 대유행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면 조금씩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1차 대유행도 안 끝났다라고 제가 예.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대구시의 슬로건 있잖아요. 시민이 백실이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름이 되면 더 많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네. 또 가을이 되면 그렇습니다. 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니까 또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지금은 병상수가 그래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병상수 확보에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난 6월 25일을 기점으로 격리 해제 기준을 좀 완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시아권의 대부분에서는 2번 연속 음성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나와야지 격리 해제를 합니다. 좀 보수적이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다 연속 2번 음성을 가질 때까지 오랜 동안에 병원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방을 차지하고 있고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한 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의료시설을 쓰지 못하는데 그 의료시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차고 있지 않아도 되느냐 이게 그 시설을 비워도 되느냐 이 관점인데 그 시설을 비워도 된다는 말은 감염력이 없다면 비워도 되지 않겠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서구들은 특히 CDC 같은 곳에서는 기간을 두고 증상이 없으면 환자를 해제해도 된다라는 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선택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바이러스를 키워봤더니만 자라지 않더라. 다음 사람들이 오래된 감염에서는 생기지 않더라라는 역학적인 조사와 함께 쉽게 말하면 PCR 음성 2번을 폐기하고 10일이 경과가 되었는데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환자를 집에 보내도 그 사람이 가족을 전파시킬 힘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기준을 세워준 거죠. 이 질병관리본부가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데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 당신은 집에 가도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약 3분의 1 정도의 병상이 빈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때 이것을 적용하면 2분의 1 뭐 이렇게 많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 전염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6월 25일 날 격리 해제 기준을 변경했고 이런 결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결정이고 전문가들이 이 목소리가 많았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격리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음성이 계속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은 낭비적이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가 방역의 성공을 뭐 흔히 K방역 이런 말을 쓰죠. 그러나 네. K방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도 또 유행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방역의 점수는 저는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구는 20점, 30점 맞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잘 받고 있고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침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방역을 해 나가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지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서 그 지침이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K-방역이 국내에서도 지역에서도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 방역과 격리 해제 기준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 국민들은 이 격리 해제가 변경되면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대구는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대구는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환자들이 오래 입원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퇴원 기준에 맞춰서 나가고 병상들이 많이 비어서 사실 여유가 계속 있었거든요. 대구는 워낙 많은 환자들을 보다가 환자들이 줄어서. 그러나 이 기준을 못 채워서 2번 음성이 안 되어서 못 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준이 바뀌면서 6월 25일 이후 26일부터 환자들이 조금씩 당신 퇴원하셔도 됩니다. 환자분은 이제 집에 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병실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대구에서 24곳에서 선별 진료를 하고 있는 건데 한때 줄 서서 대기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검사 대상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선별진료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오시면 조사 대상 유증상자, 의사 환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겠죠. 확진 환자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조사 대상 유증상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내가 코로나일 수 있겠다라고 증상이 생기면 선별진료소에 가시면 검사해 드립니다. 너무 이게 기준에 맞춰서 외국의 일부의 나라들은 기준에 맞지 않다. 집에 가십시오. 네. 이런 곳이 있었는데 우리는 증상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우리가 재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기 증상이더라도 선별진료소에 가시면 적극적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대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검사 받으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능하고 충분합니다. 네. 네. 자, 증상이 있어서 이 검사를 받고 확진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치료는 이렇게 항바이러스제, 이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바이러스를 잡으면 되겠다 네. 싶어서 좀 영어 글자가 많지만 네. 설명을 드려보면은 칼레트라라고 하는 약제가 에이즈 치료제, HIV 치료제로 초기에 썼습니다. 왜 써봤냐 하면 이게 실험실에서 듣습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내거든요. 그 같은 계열인 다루나버, 코비시스타트 이런 약도 같은 계열인데 썼는데 유수의 저널과 사람들이 실제로 써보니까 효과 없더라 라고 하고 부작용이 설사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설사를 하는데 이거 설사를 하는지 코로나로 설사를 하는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네. 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플러스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요 글자를 보시면 얘는 말라리아 치료제고 얘는 항생제 중에서 면역을 좀 조절한다 이런 거로 선택이 되어서 많이 쓰고 있고 최근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효과를 증명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초기에 있다. 한 30명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프랑스 연구진이 발표를 한 다음에 썼는데 대규모 연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군 연구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쓰여지지 않고 최근 3번째 있는 렘데시비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임상 시험에 참여했었는데 유의한 차이를 낸 유일한 약입니다. 이게 회복의 시간을 15일에서 11일로 줄인다. 15일에서 11일로 줄이는 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데 효과를 본 유일한 약물이고 네. 중증 환자에서 최근에 사망률을 62%
정도 줄인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임상시험으로 뭐 줄기세포라든지 여러 약들을 우리가 한번 써보는 약들로 많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대규모 연구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런 한 번씩 써보는 걸 동정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ate use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약들을 써봤고 스테로이드가 요즘 관심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네. 스테로이드를 쓰면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약입니다. 제때 제 사람에게 딱 쓰면 아주 효과적인 게 스테로이드인데 급성폐부전이 시작할 때 산소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대부분의 임상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인공호흡기를 달고 하는 것들을 줄이고 사망도 줄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 중에서 이게 코로나19의 합병증 중에서 폐섬유화라는 거 있거든요. 앓고 났더니만 숨을 못 쉰다. 이렇게 그것을 줄이는데도 스테로이드를 차츰차츰 줄여가면 훨씬 좋아지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중에는 덱사메사존이라는 약을 썼더니만 사망률을 영국에서 많이 줄였다. 4,000명 정도의 임상시험 대상으로 많이 줄였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뭐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렘데시비어를 우리나라에서 좀 일부 환자에서 투여되었고 외국에서 구해서 투여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줄 수는 없는데 환자를 살리는 핵심은 저산소증의 극복입니다. 환자가 왔을 때 산소 농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 산소 주는 거, 마스크로 산소 주는 거, 고유량 산소 공급으로 산소를 주는 거,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또는 요즘 유명해졌는데 체막 산소 공급이라고 에크모를 통해서 환자를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 버텨내고 회복에 들어가게 하면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중한 환자들을 잘 치료를 해서 치사율을 낮추는 게 지금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람데시비르가 이번 달부터 국내 환자에게도 투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람데시비르가 어떤 치료제면서 또 여기에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렘데시비어가 지금 효과를 보여준 표준 치료제다라고 해서 다른 약제들이 개발이 쭉 되고 있죠. 어떤 말라리아 약제, 또 어떤 뭐 항응고제,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들은 이 렘데시비어보다 낫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이 에볼라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될 뻔한 약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실험적 데이터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험에서 연구에 이렇게 대규모 임상 연구, 삼상, 흔히 사람을 대상으로 효과를 판정할 때 삼상 연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효과를 보였고 이게 4일을 입원 기간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사망률을 중증에서 회복시켰다는 그 매스컴의 보도가 있고 길리어드가 회사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 논문으로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효과적인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공급이 문제겠죠. 일부 사람들이 공급을 받았지만 누구나 나도 쓸래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부터 먼저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확보를 하고 다른 약도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이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시장 가게에도 설득설명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손 씻기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금주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이 두기, 거리 두기, 또 종교 활동에는 자제하고 있고 면역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 C나 멀티비타민 같은 거를 꾸준히 챙겨 먹고요.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통해서 꾸준히 체력과 면역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착용을 하고 집에서는 항상 환기를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도 예방해야 되고요. 또 여름철에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질환들도 잘 관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이 여름을 건강하고 또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환경에서 더 잘 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된다는 뜻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도 네. 전파가 된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요즘 학교에 가도 시간제로 에어컨을 튼다 그러는데 이 에어컨을 사용할 때 진짜로 전파가 되는 건가요? 에어로졸 전파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많았었죠. 예전에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했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는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병원에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래를 뽑는다든지, 뭐 이렇게 고유량 산소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아까 3밀이라고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에어로졸이 만들어졌을 때 오래 남아있고, 그것이 에어컨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데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네. 전파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로졸 전파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 가능은 하고, 그래서 환기와 밀폐, 밀접, 밀집을 최대로 안 하시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덥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기를 2시간이든지 적절한 시간마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직접적으로 뭐 바람을 선풍기를 통해서 또 더 날려주면은 더 시원하겠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뭐 실내 환경일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어컨 사용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근데 에어컨과 반대로 또 공기청정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는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포데믹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공기 청정을 할 때 고온의 어떤 필터를 통해서 하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상용화되어서 우리가 쓰는 공기 청정기가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 중에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미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완치가 되면 잃었던 후각과 미각이 다시 돌아오나요? 네, 대구 코로나 확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15% 정도가 미각과 후각을 잃었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코로나 증상 있는 건가요? 네, 그 보고는 저와 대구시 의사들이 같이 해서 낸 자료이고요. 그 페이퍼에 보시면 그 논문에는 한 3주 내에 대부분 회복하고, 한 1주 정도가 최고로 이렇게 많이 회복하는 앓는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ACE2라는 그 수용체, 바이러스가 들어오려면 몸 안에 뭐 받는 게 있는데, 그 ACE2 수용체가 코와 입에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를 통해서 뇌로도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풍부한데 그 수용체가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파괴하기 때문인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의미는 이렇게 우리처럼 검사를 많이 하는 데서는 별로 의미 없는데, 검사 도구가 모자라거나 없을 때는 후각을 잃으면 검사하세요. 네. 미각을 잃으면 검사하세요. 우리 상황하고는 뭐 다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미각을 잃었다. 미각 없는 사람, 후각 없는 사람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냄새를 못 맡는 사람 많은데 평상시에 냄새를 못 맡는다고 코로나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맡다가 네. 못 맡게 되었다 라고 하면 검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후각과 미각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2번의 유산 후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2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임신부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임신부도 걱정이지만 태아도 걱정인데요. 네. 교수님, 이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도 감염이 일어난 보고들이 있지만 아이들의 사망률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도리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른, 임산부 또는 임신부 자체가 임신부는 왜 폐감염에 취약하냐면은 배가 이렇게 복압이 올라오고 부르잖아요. 그럼 폐가 이렇게 좁아지고 용적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폐렴이 생기면 숨 쉬는 공간이 처음부터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피해가 좀 쉽게 일어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임산부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실 때 또 철저하게 마스크와 손위생을 하시면 건강에 놓을 것 같고요. 아이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름철 감염 질환들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으려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기본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네. 자, 대구시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 7대 생활 수칙을 발표했죠. 예, 7대 생활 수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하기, 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와 손 소독, 사람 간 거리 유지, 그리고 환기와 주기적 소독, 집회 모임 회식 자제하기. 그러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 가까이 되겠는데 차이점을 좀 보시면 국가의 5대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과 차이는 증상이 있으면 3, 4일 집에서 쉬기라는 게 국가의 정책인데 우리는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기, 3, 4일 쉬기가 아니고 마스크 착용이 5대 수칙에는 없는데 마스크 착용을 7대 수칙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모임 회식 자제하기, 그 음식을 이렇게 파시는 분들은 싫어할 조항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밀접한 접촉에서 실내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이 중요한 전파였기 때문에 6번 수칙, 그러니까 그 위생을 잘하고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조로 생각이 들고 이게 7대 수칙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7대 방역 수칙 꼭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코로나19가 몇 개월째 쭉 장기화가 되면서 대구 시민 10명 중 6명이 무력감과 우울증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확진자들은 완치나 재감염 여부보다는 사회적으로 내가 주는 피해, 네. 즉 민폐 이런 걸 많이 두려워한다 그래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건강을 위해서 이게 마음의 방역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우울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은 아주 건강할 때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나 이 우울감이 지속하는 건 문제죠. 우울감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우울감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게 지속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 상담하는 그 콜센터도 있고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하게 걸리면 어떡하나. 제가 만나신 분은 산속에 2개월째 도망가서 살았다. 이런 분 만났었어요. 이분 참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정상적인 우울한 기분이 있을 때 상담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산책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 방역도 중요하다는 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아직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대처를 해서 제가 아까 70점 정도로 했는데 남들이 너무 성적이 나빠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이다라고 했는데 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생활치료센터도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라고 하나요? 어떤 환자들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면은 생활치료센터 어디를 열고 이런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잘 제대로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 중증 환자 이송 방역 물품도 제작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초기 N95 마스크라든지 전신보호복이 부족했는데 이들도 잘 갖춰주고요. 의료 인력의 공공 인력을 확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고위험 관리를 위한 예를 들면 임산부는 파티마 병원, 투석하는 사람은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는 어디 이런 등등 역할 분담을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장비 지원,
그 감염병 전문 병원이 이번에 그 경남 쪽에 됐죠. 우리 대구 경북 지역보다는. 네. 그러나 이것이 지역별로 하나하나씩 더 생기는 것들도 이런 뭐 고도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진단 검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별진료소를 우리 대구 지역에 24개라고 아까 나왔는데 네.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하루에 하는 선별진료 양, 진단검사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학조사원이라든지 역학조사 전문가들을 계속 키워야 되고 우리가 ICT를 통해서 환자를 추적하는 것 역시 좀 더 스마트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병원 내에는 각 병원들이 열심히 감염 관리를 하시는데 어떤 환자들이 왔을 때 병원 내에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잘 해오셨는데 그것이 필요하고요. 보건조직이 중앙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이되고 하는데 보건과 복지 같은 것들을 좀 분리를 시켜서 보건이 이거 제 생각인데 좀 더 관심을 두고 앞으로의 미래의 새로운 질환들이 계속 생기니까 좀 더 중심을 복지에만 너무 많은 무게가 있었다면 보건의 무게도 좀 많이 둬서 예산 같은 것들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보건 조직과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이 감염병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차별화되어서 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전 문화를 통해서 국민의 소통 이번에 참 잘했는 것 같아요. 매일 브리핑하고 네. 보고하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소통이 잘 되었고 인포데믹스 잘못된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 경북 시민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슬기롭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시는 것에 대해서 나 혼자는 괜찮겠지 이러시기보다는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 공동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위생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남을 같이 막아낸다, 보호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대구만큼 또 경북만큼 잘 지켜낸 도시가 없다라고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자긍심을 더욱더 유지하고 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다면 제2차 유행 또 조그만 슬로우 번이라고 하는 이런 조금의 계속 작은 유행들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슬기롭고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방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위해서 슬기로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